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30년 정도면 연금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받던 연금 개혁안도 고갈 시기를 고작 6, 7년 정도 늦추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구조 개혁까지 추진해 보겠다는데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연금 문제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개혁안을 준비했는데 사실 무산됐습니다. 윤석명 의원, 이번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다는데 왜 여기 국회에 맡겼던 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하는 걸까요? 뭐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100%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저희가 지난 그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소득 대출 44%, 보험료 13% 올리는 안에 대해서 예. 특히 저희 연금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게 개혁안을 개혁으로 포장한 아주 좋지 않은 안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야가 좀 네. 합의할 뻔했던. 네, 했던 안을 네. 거의 대다수 언론 전문가, 정치인들은 그걸 빨리 통과시키자 그랬습니다. 네. 연금 개혁이 하루가 늦을 때마다 뭐 1,000억, 1,400억의 부채가 쌓이니까 시급하니 빨리 통과시키자 그랬었는데 그때도 뭐 추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개혁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식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순간에는 홀로 용산만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지 않은 그런 분위기까지 됐었는데. 그렇죠. 뭐 한 걸음이라도 떼보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거의 합의할 뻔한 안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산 입장 그런 것 같아요. 연금 개혁 한 번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대충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안을 통과시킨 뒤에 네. 우리가 지금 2007년 연금 개혁한 이후에 한 발짝도 못 떼고 있고 네. 보면은 26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떼오는 식으로 해놓으면 또 20, 30년 흘러가면 이건 수습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의 판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건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 어려우니 할 때 최소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왔던 건 기금 손실 시점을 한 6년, 7년 전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연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려면 최소한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는 것 정도를 내놔야 이게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않겠느냐.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번에 그런 안을 지금 연구 중이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건? 저는 진작부터 그래야 되는데 진작부터? 네. 지금 했다는 건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일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우선 절차를 저희가 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여야가 좀 합의를 해라 그래서 한 거의 1년 반 이상 치열한 논쟁을 했다가 합의를 못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연금 박사님, 대통령실이 뒤늦게 나선다 그런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대통령실 관계자를 아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시민 대표단이었어요. 시민 대표단? 네, 이게 시민 대표단을 통해서 500인을 선정해 놓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거기서 다수결을 해가지고 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실도 힘든데 네. 그걸 일반인에게 정보를 주면서 손들어서 선택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연금 개혁의 문제는 국가의 굉장히 중대한 미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실제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를 봐도 그렇고 해외사를 봐도 여기서 실제로 연금 개혁의 주도는 전부 다 대통령 총리실에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을 직접 나서 책임 있게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뭐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은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네. 이걸 무슨 뭐 진영 논리로 생각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건 죽도 밥도 아닌 네.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뭐 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감싸매고 싸매고 합의를 했으니까 하나라도 합의해서 한 걸음이라도 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냈는데 뭐 죽도 밥도 아니다, 뭐 계약이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마련해서 발표할 내용 우리는 현재 아직 모릅니다. 예상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대체로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에 좀 핵심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서 뭐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세대별로 20, 30대, 40, 50대 청년층, 중장년층이 내는 보험료를 좀 달리하자. 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화는 별도로 네, 말씀드리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이게 그 세대별로 좀 차등 보험료 부담하자, 그다음에 좀 중장년층이 좀 더 부담하자 예, 이제 좀- 이런 안들이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좀 연령 있으신 분들이 격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력 언론에서도 며칠 전에 사설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설까지 나왔어요. 세대별 차등하는 나라 없어요? 공적연금에서는 지금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당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이제 좀 뭐죠? 예를 들면 노후소득 보장 중에서 우리는 공적연금이 주된 제도지만 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같은 나라는 공적연금은 좀 조그만 납작한 제도고 기업의 퇴직연금이 주된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예. 근데 스위스의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적연금 나이가 올라갈수록 말고 준공적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 퇴직연금. 나이가 45세, 50대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제도를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적연금에서는 이렇게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우리는 같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실? 근데 일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왜 이게 불가피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 필요하다. 네,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아까 우리 연금 박사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시민 대표한테 위임을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우리 연금 제도가 처한 현황이 어떤지 가감 없이 실상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읍소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제대로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개를 안 한 네, 부분. 제가 네. SBS BJ에도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적립금이 1,200조 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연금을 꼭 지급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연금 제도는 확정 급여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defined benefit이거든요. 얼마를 부담하든 얼마를 주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1,200조가 있지만 이미 연금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는 3,000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고 있는 사람들 다 줘야 될 돈. 네, 저야 이미 퇴직한 사람도 예. 그렇고 연금받 그러니까 1,825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 연금연구의 추산이고 예. 지난 5월달에 보건복지부가 전 김진표 국회의장께 제출한 게 1,700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보험료를 올리자는 거죠.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도 뭐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젊은 층은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미 연금 받거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무슨 고통 분담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금도 적게 받고 또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왜 우리만 더 내라? 우린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대 간 형평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미적립부처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줘야 될 연금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령이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낸과 대비 굉장히 많이 받는 이미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젊은 층한테 우리도 조금 노력한다. 최소한 이걸 보여줘야 젊은 층도 마지못해서라도 이 개혁에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그래서 이게 얘기도 뭐 필요하다. 전 세계 없는 걸 왜 우리가 하냐고에 앞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출생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빨리 늘어나고 연금 부채가 많은 나라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거죠. 우리 연금 박사님께도 여쭤봐야지. 네. 2030 세대, 4050 세대 보험료율 인상폭이 다르다. 네. 참 4050들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네. 혹시 지금 연금 박사님 여러 연금 내고 네.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을 텐데 이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저도 50대 입장에서 더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 50대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앱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다음 내가 받는 연금액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들어가서 하면 돼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50대 이제 은퇴를 한 5년, 10년 앞두신 분들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내온 총 보험료가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네. 30년 가까이 된 네,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저렴할 때부터 이렇게 낮은 비율로 내오셨기 때문에 총 금액이 한 1억 정도를 이제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60대 초중반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액수를 보면 많이 받으신 분들이 200만 원 넘게 받으시고 월로 월? 그리고 적게 받으신 분들이 월 150만 원. 네.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내오신 분들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낸 총 보험료는 1억 안팎이고 이거? 사실 그것도 절반을 회사가 내줬죠. 그렇죠, 사실은. 네. 직장인들은. 예. 그럼요. 네. 그런데 내가 받는 연금액은 한 달에 150, 200만 원을 네. 연간 2, 3천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용어로 상계월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내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빠르신 분들은 4년만 받아도 4년. 내가 평생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늦으신 분들도 5, 6년, 6, 7년만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대금액이 지금 80대 중반 후반까지 가는 입장에서 60대 초반부터 한 20년만 받아도 내가 낸 보험료 원금의 4배 이상을 받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사실 좀 저도 그 나이 또래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지금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의 약간 설득을 통해서 그 조금 더 많이 내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봐야 예. 5년, 10년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20, 30대는 30년 이상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가능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안을 내온다면 제가 보기엔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 많이 내고 그리고 청년층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타당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들은 이제 이 세대별 차등화 4050 세대를 조금 많이 내고 한 뭐 인상률 한 1% 정도 예를 든다면 청년 세대는 한 0.5%씩 올린다. 그러면 청년 세대가 그렇게 조금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이 되면 받는 돈도 좀 주나요? 아니요,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에 조금 하나 더 덧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4년이면 회수하고 8년이면 회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회수, 자기가 낸 것보다 그런 원금을.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만 하신 거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6년 정도 더 사시잖아요. 본인이 네. 그렇게 받다 사망하면 또 배우자가 자기 받던 연금의 60%를 사망할 때까지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액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네, 덜 굉장히 내고 혜택이 있는 거죠. 더 받으니까 조금 양보하는 자세를 좀 필요가 양보가 있다. 아니네. 양보가 이거 아니에요? 양보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젊은 층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고통 분담하는 노력을 좀 보여줄 테니 젊은 층도 좀 이해해달라. 저는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게 맞지 양보라 그러면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흥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고 네. 저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료를 올려봤자 무한정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합의한 게 13%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13%까지요. 그럼 4%포인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니까. 그럼 매년 1%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그리고 젊은 층은 0.5%포인트 부담한다 올린다 그러면 8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왜 성의 표시 좀 해달라 이건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또 연금 받는 걸 차등하냐 그건 아닌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는 똑같이 받는 똑같고. 건 예전에 이미 정해진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개혁한 이후의 급여 수준은 뭐 보험료를 좀 더 내나 적게 내나 같은 수준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도 생애 기준은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첨언하자면요. 네. 그 국민연금 내시는 분 중에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 훨씬 더 적게 내신 분들은 가성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적게 내신 분들. 약간 소득 재분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도 그러면 13%를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3%, 14%를 내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낸 돈 대비 가성비가 훨씬 좀 전에 말씀드린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안 중에서 저희가 지금 토론은 대통령실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좀 확대된다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일까요? 지금 예를 들면 군복무 크레딧은 뭐 제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젊었을 때 피 끓는 청년을 나라에서 가져다가 촬영하면서 왜 이걸 다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런 연금 납입 기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만 인정해줍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뭐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면 25개월 예를 들면 복무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6개월만 인정을 해줬어요. 6개월은 정부가 내주는 거예요? 네네. 내주는데 이제 그걸 이번에 이제 흘러나오는 안에 따르면
25개월 복무하면 그걸 다 인정을 아, 해주겠다는 복무 거. 기간 전부 네. 정부가 내주는 걸로. 그리고 또 지금 크레딧 제도 운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또 이 출산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자녀까지인가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걸 뭐 열 자녀가 생긴다면 10자녀까지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열 자녀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출산 첫째, 둘째부터 되는데 이제 첫째부터 다 인정해 준다는 그런 아이. 첫째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6명까지 출산한다 그러면 첫째부터 6째까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실제 6명 이상 출산하는 집도 또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크레딧 확대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해요? 이게 모든 제도라는 게 명과 암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네.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겠죠. 출산 크레딧을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누군가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출산 크레딧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세대가 30%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세대가요? 70%는 네. 미래 그 출산 크레딧을 받은 분이 연금 받을 시점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 세대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제가 군 크레딧 말씀하셨잖아요. 군 크레딧 10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러는데 예. 지금은 출산 크레딧 A라는 분이 한 100을 받겠다고 100을 받는 액수가 있다 그러면 30%만 지금 세대가 세금을 넣어주고 지금 세대가 70%는 연금 받을 때 그 시점에 경제활동 세대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식이다 거죠.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출산 장려 차원 또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은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커지겠네요. 네, 이걸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게 이걸 좀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30%에서. 근데 이제 오늘 국고 부담 비율을. 저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재정 안정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독일처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면서 100%를 현 세대가 부담해야 돼요. 현 세대가 돈이 부담하도록. 들더라도. 이 국고비, 네. 국고 부담 비율을. 네, 정부가 이번에는 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이걸 확실히 해줘야 젊은 세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이건 올바른. 우리 연금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여러 제도에 스며드는데 이 국민연금에도 이걸 좀 담는다? 지금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걸 대책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많은 제도 중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래요? 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일단 현재도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예. 국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출산 장려 정책에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30대의 절반이 지금 미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낳으면 더 주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이제 첫째 자녀부터 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뭐 첫째 자녀부터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둘을 낳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만 납니다. 6, 7은 말도 안 되는. 네. 자, 그러면 첫째 자녀에게 주었을 때 12개월치를 주는 거거든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대략 기준상 한 5% 정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뭐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젊은이 입장에선 내가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결혼했더니 애를 낳게 되면 사실 국민연금 받기 위해서 애 낳았더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주거 안정. 지금 우리나라 열심히 지금 뭐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정책들도 보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는 여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돈 없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그림에 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저는 그냥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생색을 낼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크게 의문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먼저 결혼을 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네요.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게 중요하지 국민연금 이거 출산 크레딧 확대로 인해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첨언을 하나 좀 짧게, 드릴게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 6, 7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비용 때문에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식들을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오히려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유층한테 혜택을 더 주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소득 역진적인 그럴 수 있네요. 이거 제가 끼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정부가 좀 감안을 해서 이게 출산 크레딧 확대하는 게 조금 염두에 두고요. 또 하나 대통령실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자동 재정 안정 장치예요.
인구나 수명에 따라서 연금을 뭐 깎는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25년 동안 목 놓아 부르짖던 제도가 이건데. 평생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네. 2018년 4차 재정 계산 또 2023년 작년에 5차 재정 계산에서 제가 재정 안정화 방안에 간접적으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네. 이 자동 안정 장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금 재정의 악화 요인이 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출생률이 떨어져서 출산율이 떨어지구나. 인구 구조가 나빠지는 거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국가 부양 능력이 떨어질 때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연금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 수명, 경제 성장률 네네. 세 가지. 요거를 그러니까 연금 제도 재정 안정하고 이 변화하는 추이를 연금 제도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게 영어로 빌트인 스터빌라이저라 그래갖고 자동 안정 장치라고 그러니까 일단 부르고 자동으로 깎는다는 거죠? 자동으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쉬운 깎는다는 말로 것보다. 깎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깎는 것뿐만 아니라 깎지 않게 또 보완적인 조치를 이미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하고 있어요. 깎지 않는 네, 보완적인 조치. 그러니까 오.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1999년에 도입된 스웨덴은 지금처럼 그냥 깎습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DB 방식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를 내든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자동 안정장치 100% 도입한 나라들은 DC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26년 동안 보면 1%포인트도 못 올린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핀란드가 스웨덴 옆에 있는 핀란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우리처럼 DB 확정급여 방식을 운영하는데 스웨덴이 이만큼 가 있다고 하면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형을 운영하고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확정급여 방식은 유지하되 네. 평균 수명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생애 어떤 사람 우리 고강출 앵커님한테 예. 국민연금에서 5억을 준다 그러면 5억은 예정대로 줍니다. 네. 근데 연금 받는 시점에 딱 가니까 예상한 것보다 5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들이. 네.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5 곱하기 12 하면 60개월이 나오는 거죠. 60개월 더 받으니까 연금 재정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5억은 다 주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매월 지급해서 좀 깎아주는 게 핀란드식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에피시언트라고 기대면 계수 접근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건데 글쎄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제가 노동시장 개혁을 부르짖는 게 정년 연장은 어렵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해서 의무납입형 5년 연장하면 예. 우리가 연금 소득 대출이 13%가 늘어갑니다. 13%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예. 핀란드는 그렇게 하면서 연금 재정 안정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일하게 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는 알겠습니다. 인구 수명 성장률에 따라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되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함으로써 더 오래 네.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연금을 더 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그걸 계속 고용이라는 것도 워낙 큰 또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게 계속 고용, 정년퇴직을 늦추거나 또는 다시 고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패키지로 묶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발표될까요? 그건 뭐 제가 용산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동 재정 안정장치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연금 박사님 보시기에 얼핏 보기에는 이제 깎는 쪽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재정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논쟁의 여지를 좀 줄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연금액이 감소되는 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연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낼 때는 내는 것에 대해서 많게 내냐 적게 내냐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실제로 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금 받을 때 네. 안정적인 금액이 평생 보장된다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그렇죠? 금액. 네.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이 평생 보장이 되는.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이제 자동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연금을 수급권을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그 금액을 좀 보증해주는 장치. 그래서 적어도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면 예. 내가 65세부터 얼마를 받을지는 나와 있고 예. 적어도 아무리 뭐 문제가 생겨도 그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인 최저보증 장치를 통해서 평생 받을 때부터는 연금액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 받았다가 다음 달에는 95만 원 받았다가 다음 달에는 또 105만 원 받았다가 이런 것이 노후 생활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계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설계할 경우 생각해야 될 점을 두 분이 말씀해 굉장히 주셨네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산이 발표는 안 했지만 연금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용산에서 조금 흘리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 40%는 좀 유지하는 선에서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지금 소득 대체율 목표가 우리가 2028년에 40%인데 근데 제대로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한다면 그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그런데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하이브리드 자꾸 형을 말씀드리는 게 자동 안정 장치의 기본 정신은 채택하되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요? 지금 2004년에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거든요. 예. 일본의 소득 대체는 지금 50%인데 네. 그 50%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2인 기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낮습니다. 50%지만. 근데 일본이 2004년에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면서 같이 패키지로 엮은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가 소득 대체를 50%는 보장하겠다. 아, 그러면 이번에 네. 혹시 발표할 게 지금 현재의 목표치 40% 밑으로는 안 가게 안 가게 정부가, 하겠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엮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비판들 또 우려를 잠재울 수 근데 있을 한 것 같습니다. 가지 그때 21대에서 국회가 합의할 때는 소득 대체율을 뭐 43%냐, 44%냐, 45%냐 네. 했잖아요. 현재보다 높이겠다는 네. 건데 그냥 40% 유지한다는 것만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4% 올릴 경우는 이게 오히려 계약이 됩니다. 이제 정부가 대통령실이 그건 밝혀야 될 거예요. 예. 후세대 부담이 더 늘어나요. 보험료를 13%까지 올려도 대신 소득 대체 40% 예정대로 낮추면서 OECD 영국 대다수 우리하고 미국만 지금 소득재 분배 기능을 넣어놨는데 100% 소득비례 연금으로 한순간에 못 가겠지만 몇 단계 주셔서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꿔주고 소득 비례 연금으로 이게 진정한 구조 개혁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연금 적용 소득이 뭐 지난번에 590이다 지금 한 614만 원 늘어났는데 고소득자한테 턱없이 적은 액수 아닙니까? 네. 공무원 연금도 한 850, 60만 원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 박봉이라는데 일반 기업 다닌 분들 고액 연봉자들 많은데 6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다 또 그 중에서 자기 연금 받는 게 50%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3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 기준으로 또 자기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40%로 예정대로 낮추더라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소득 비례 연금으로 실제 전환하자. 자기 소득하고 근접하게 연금 적용 소득을 올려주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게 연금액이 대폭 늘어날 수가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 네네. 소득이 높은 그러면 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저소득층들은 소득비례 연금 없어지니까 연금액 줄어들고 빈곤 심해질 거 아니냐. 네. 그럼 당장은 못 줄이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그분들을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드리면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서 모든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 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줄여가면 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위주로. 시간이 다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더 확실하게 이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